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수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도우미 겸 파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새로 장만한 첫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상인데요. 그동안은 이 핸드폰 하나로 계속 촬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빨리 닳는 것 같고 소리에 좀 수음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큰 마음을 먹고 카메라를 장만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좋은 퀄리티, 좋은 화질의 영상으로 이제부터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이전의 영상들과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하면 아마 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안 돼? 잠시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 엄청 가깝다. 다시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줌도 가능하고 광각이어서 이렇게 넓게 손을 다 뻗어도 이게 제가 157 정도니까 이 정도가 지금 다 나올 정도로 광각이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밌는 영상들을 앞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카메라를 구매를 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오랜만에 Q&A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실버 버튼이 도착을 했어요. 10만 명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덕분인데요. 실버 버튼을 수령하고 이 영상 촬영을 준비하는 와중에 11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채널은 11만 명의 구독자분들이 구독을 해주시는 채널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실버 버튼이 온 지는 조금 시간이 됐는데 이제서야 이 실버 버튼을 뜯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박스 이런 상태로 왔고 이 박스를 열면 이런 스펀지 재질의 이런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를 해체하면 이렇게 탄탄한 재질의 종이가 한 장이 있어요. 유튜브 CEO분께 온 감사 편지이고요. 명함 사이즈의 이런 종이도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망의 실버 버튼인데요.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버 버튼이 엄청 반질반질하죠? 그리고 엄청 생각보다는 큰 것 같아요. 제 얼굴이랑 비교했을 때도 좀 큰 사이즈고요. 그리고 여기 글자에 보시면은 운수 좋은 날이라고 적혀 있고 또 영어로 운수 굿데이라고 적혀 있는데 현진권 작가님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이 소설의 제목을 조금 착안해서 지은 채널 이름인데 이것을 외국인 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그 언어를 약간 한국인 분들만 아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운수 데이라고 하면은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운수 굿데이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골드 버튼, 다이아 버튼, 실버 버튼 이런 또 엽서 사이즈의 종이가 있고요. 방부제 있습니다. 실버 버튼을 오늘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Q&A는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카메라를 켜고 조금 각 잡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솔직하게 저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드려야 되는 시간인 만큼 조금 편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유튜브 댓글이나 인스타 댓글로 질문해주셨던 것을 조금씩 정리를 했다가 이제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제 채널이 1만 구독자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실 때 제가 첫 Q&A를 한번 했었어요. 그 Q&A 링크는 여기에 이제 올려둘 예정인데요. 몇 년 전 저의 모습이 궁금하시면
여기 링크를 타고 가셔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구독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을 당시에는 저에 대한 정보를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이 구독자 층이었다면 지금은 알고리즘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입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적인 저의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름은요, 박은수입니다. 은수 좋은 날이라는 이제 채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수라는 이름은 다들 기억하시고 또 인지하실 수 있는데 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이름은 박은수입니다. 그냥 은수라고 많이 기억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은수님 이런 호칭도 좋지만 좋은 날님 이 호칭도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나이는요, 왜 나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좀 긴장되네요. 아무래도 이제 제 나이를 댓글을 통해서 추측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중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1995년생이라서 지금 29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만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29살이고, 원래대로 한다면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생년월일은 1995년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저의 혈액형 MBTI는요, 옛날에는 혈액형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MBTI를 묻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선은 저의 혈액형은 B형이고요. MBTI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추측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에 MBTI 검사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제 MBTI 한번 추측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MBTI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해하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청각장애와 관련한 이야기이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댓글로 장애인답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고정관념들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애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모습들이 저의 모습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장애인 같지 않다? 아니면 약간 장애를 연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이런 부분들을 소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청각장애 경증을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인이고요. 그런데 제가 청각장애가 되고 장애 등록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하면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청각이라는 게 단순히 소리를 듣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균형 감각, 방향 감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인도 청각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리는 잘 들을 수 있지만 균형 감각이나 방향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제 장애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 하면 단순히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아니고, 또 소리는 잘 듣지만 방향이나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정보여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난청인으로서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의 정도는 어떤가요? 장애인으로서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지금은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어서
1급에서 6급까지로 나눠지던 등급으로 저는 진단은 받지 않았고 경증장애, 중증장애 이 카테고리 내에서 진단을 받았거든요. 저는 경증장애로 진단을 받았고 이전으로 따지면 한 5급 정도 되는 청각장애의 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증이다 아니면 5급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딱 인지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청력 검사를 했을 때는 오른쪽 청력은 소리를 한 10개 중에서 2개 정도를 듣는 것 같아요. 막 삐 이런 소리들 중에서 잘 듣지를 못하는 조금 청력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청력이 조금 있는 상태지만 비장애인들이 이제 듣는 정상 청력에 비해서 한 50% 정도? 아니면은 사실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0% 정도로 팍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보청기를 뺐을 때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성대의 울림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정도의 청력이고 제 목소리를 들릴 정도로 해야 되면 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들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혀 느낌이 없고 여기만 울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이 보청기 효과가 상당히 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청기를 꼈을 때는 지금 제 목소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들리는 소리가 약간 그 노래방에서 이렇게 노래 불렀을 때 에코 같은 소리 있잖아요. 메아리 같은 그런 소리로 항상 들리고 가끔 목소리를 크게 하면은 기계음처럼 사이버 목소리처럼 찌찌찌 이런 식으로 귀에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보청기를 뺐을 때의 청력은 사실 상당히 나쁘고 보청기를 꼈을 때의 청력은 어느 정도는 왼쪽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지만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카페, 식당 이런 좀 공간에서는 제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의 목소리들도 같이 보청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목소리 자체가 잘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컨디션에 따라서 이명이 컸다가 작았다 하기 때문에 이명과도 조금 소리를 듣는 능력에 관계가 있어서 컨디션이 나쁠 때는 보청기를 껴도 사실은 잘 듣지를 못하고 컨디션이 좋고 몸 관리를 해줬을 때는 그래도 조금 듣는데 수월한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청각장애인인데 운전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경적소리 이런 거를 잘 듣지 못하면 위급한 상황에 운전이 위험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우려와 걱정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자면 청각세포가 완전히 소실되지 않은 저와 같은 난청인들은 보청기를 꼈을 때 소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적소리 같은 빵 이런 소리들은 보청기를 켰을 때 엄청 크게 빵 들어오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청각장애인 하면 단순히 사람들이 소리의 관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소리로만 소통하지는 않거든요. 소리보다 중요한 거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청력 검사를 할 때 이 소리를 잘 듣는지를 검사를 하나를 하고 어음 분별력 검사라는 거를 하거든요. 어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청각을 측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청각을 소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말을 해왔고 들어왔던 사람이어서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고 발음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있어서 보청기를 꼈을 때는 말도 잘하고 또 소리도 잘 인지하는 편이에요. 특히 입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마주보고 입모양을 봤을 때 입모양과 약간의 소리를 합쳐서 추측해서 단어를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저의 이제
말을 해오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마스크를 낀다거나 전화통화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어음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보청기를 뺐을 때 사과, 연필 이런 식으로 이제 청능사님께서 검사를 해주시거든요. 20개, 30개의 단어 중에서 한 4개 정도를 맞출 정도로 어음 분별력이 보청기를 뺐을 때는 상당히 떨어진다. 다만 소리가 나는 느낌은 인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리를 듣는 것과 말을 듣는 거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청각장애에 대해서 조금 보다 깊고 넓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어떻게 장애인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한 10년 전에 오른쪽 귀의 청력을 돌발성 난청으로 상실을 했고 2020년 가을 정도에 왼쪽 청력도 상실을 하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쪽 귀의 난청만으로는 장애 진단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살아온 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등록 장애인은 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왼쪽 귀의 청력도 상실되면서 양쪽 귀의 청력이 나빠졌기 때문에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록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서 장애인이 최종적으로 되었고 또 원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그 돌발성 난청이라고 진단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돌발성 난청은 증상인 거지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원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이제 그 원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인 불명의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오른쪽 귀의 청력이 상실되었고 그리고 7년 뒤에 왼쪽 귀가 상실되어서 최종적으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치료법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장애라는 뜻 자체가 영구적으로 신체 기관이 손상된 사람,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지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회복한다, 이거는 사실 조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치료는 할 수 없지만 감사하게도 기술의 발달로 보청기를 착용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고도 난청인의 경우에는 인공아우 수술을 통해서 조금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또한 인공아우 수술을 사실 하기로 예약도 했었고 하면 좋겠다라는 진단은 받은 상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수술은 받지 않았거든요. 수술 비용이 일단 몇 천만 원이기도 하고 수술을 한 이후에 매핑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잘 맞추는 그런 과정이 꽤나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이라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차 저도 생각은 해보고는 있지만 아직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고민하는 단계인데 이 손상된 청력이 정상 청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실 치료법은 없지만 이제 보조 기기를 통해서 도움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청력 관리법이 있나요? 추천해주시고 싶은 관리법을 말씀해주세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우선 저는 그동안 10년 동안 청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면서 사실은 청력 관리를 잘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은 청력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청력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인지를 전혀 못했고 한쪽 돌발성 난청이 온 이후에 반대쪽 청력도 상실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나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력 관리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전혀 의사분들에게도 고집하지 못했던 상황이어서 사실은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요. 이제
청각장애인이 되고 보청기도 착용하고 본격적으로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청각 관리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이렇게 청력 관리를 하면 좋아요 라고 추천드리고 싶다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깨 통증이나 목에 항상 무거운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깨가 무겁고 막 승모근이 아프고 목이 땡기고 이러는 게 귀랑 관련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조금 관리를 받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풀릴수록 이명이 줄어들고 확실히 이 귀 청력의 컨디션이 회복된다라는 거를 좀 몸으로 체감하고 있거든요.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귀 뒤에 부분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여기 목 부분 또 마사지를 해주시고 여기 후두부 부분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여기를 좀 풀어주시면은 이 귀랑 이 이명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반신욕인데요. 반신욕을 해서 좀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붓기도 조금 빠지고 전반적으로 몸의 컨디션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청도 조금 줄어들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마사지하고 반신욕하는 좀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일입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저도 보청기가 고장이 나거나 충전이 안 돼 있는 경우에 보청기를 빼고 생활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발음이 무너져요. 제가 보청기를 뺐을 때는 제 목소리를 잘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리들도 전혀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말하는 감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가끔은 말을 하는데 목소리를 안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이후에 보청기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착용할 수 있도록 보청기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진단을 받지 않으신 난청인 분들 그리고 노인성 난청을 경험하고 계신 노인분들은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해 주실 것을 저는 완전 강력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보청기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보청기 보급률이 낮은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보청기에 대한 인식, 좀 사회적인 편견들이 좀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보청기의 지원 대상, 보청기를 5년에 한 번씩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상이 등록 청각장애인에게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등록 청각장애인보다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편측성 난청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난청인분들은 보청기 가격이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기 때문에 자비로 구매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보청기 보급률을 떨어뜨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차차 정치 차원에서도 보청기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과 동시에 난청인분들과 난청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난청인분들이 보청기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밤새지 않는 거, 과로하지 않는 거. 제가 이제 과로했을 때 밤을 새고 나면 그 다음날 소리가 진짜 안 들려요. 이명이 삐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 이명에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밤을 절대 새지 않고, 그리고 밤에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들 있잖아요. 뭐 라면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거, 짜고 매운 거 먹지 않는 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어깨에 조금 치료를 받고 있고 관리를 받고 있는데 효과를 제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께 제대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청각장애인으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고충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시네요. 우선은 가장 힘든 것은 좀 사회적인 일들, 어떤 커리어적인 부분들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장애로 인해서 조금 제약을 받게 되는 것들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조금 한계를 느낄 때, 그럴 때가 조금 속상하고 힘든 부분이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장애를 가지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는 스웨덴어를 조금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어를 배우려면 가장 좋은 게 많이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듣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스웨덴어 발음을 익히는 게 어렵고, 그냥 스웨덴 단어 같은 거를 외우고 리딩이나 이런 거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반쪽짜리 언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각장애와 관련한 마지막 질문은 청각장애인이 되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입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좋은 게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인데, 첫 번째는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보청기를 쏙 빼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부모님이 잔소리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비행기 같은 거 이제 탔을 때 비행기 소리가 너무 클 때 이렇게 쏙 빼면 노이즈 캔슬링이 자동으로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시끄러운 환경에서 낮잠을 잔다거나 잠깐 잘 때 빼면 잘 잘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조금 살면서 편리하다고 느끼는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일 수도 있고,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경험하는 장점은 본가에 놀러 갔을 때나 친구들이랑 여행을 하러 갔을 때 친구들은 아직 잠을 안 자고 싶은데 저는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저를 위해서 조용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냥 아니야 너희 떠들어 나 잘게 하고 보청기를 딱 빼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재밌게 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혀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 서로 좋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친구들이 얘기하는 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으로서 느끼는 장점을 조금 또 개인적으로 느끼는 걸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은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쫙 살아가다가 장애를 탁 만나고 그 장애라는 사실 장벽을 탁 넘고 나니까 다른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게 조금 저에게 엄청 인생을 살면서 좀 큰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들이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긍정적으로 오히려 변한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어렸을 때는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거든요. 일이나 사랑이나 친구 관계 이런 모든 거에서 완벽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그 욕심들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했었는데 청각장애가 탁 생겨버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이 장애라는 장벽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내려놓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떤 것을 도전할 때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 사라졌고,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완벽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도 사라졌어요. 파도가 오면 사람들이 그 파도를 넘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장애인이 되니까 파도를 넘는 게 아니라 파도를 같이 타고 파도 타기를 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이거를 조금 배웠다는 거? 그게 제가 25살에 장애인이 되면서 배운 장점? 장애인으로서 살면서 배우게 된 가장 큰 좋은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의 Q&A도 준비를 했었는데 장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Q&A 영상을 해보려고 하고, 오늘 Q&A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
face to face.